대통령실 하정우 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의 챗 GPT로서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약하고 계셔가지고 시간 급하게 굉장히 어렵게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민망합니다. 네, 저희 시사인 유튜브는 처음 출연하시는데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실 AI 미래계획수석 하정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시사인 뉴스인 좀 종종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고요.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또 이제 시사인에도 진출을 해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하수성님 오시는 기념으로 저희가 오늘 하수성님 책 5권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뵙기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책인데 실제로 거기서 나오셨던 이야기를 지금 정부에서 거의 실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1타책이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책을 쓸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하다 보니 거기에 보면은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되게 많은데 그게 다 제 숙제가 돼버려가지고 네.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지금 5건 저희 구독 인증해 보시는 분들한테 AI 2.0, AI 전쟁 2.0이라고 하는 책 5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인증은 지금 나가는 자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수성님 오셨으니까 얼른 좀 그럼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팔찌를 보고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청와대 생활도 굉장히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불자회장이셔가지고 네네. 지금 이렇게 팔찌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단주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불교에 가까운 무교였는데 그래요? 어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 청와대 불자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명도 받았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법명이 뭐가 될까를 대부분이 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인공 하정우? 네, 그렇죠. 예. 인공지능의 인공 했는데 의외로 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께서 해우라는 아주 의미 있는 법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해우하면 많은 분들이 해우소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네. 화장실 해우 아니고요. 지혜할 때 해자. 예. 이렇게 해서 지혜가 있는 벗이란 건데 생각을 해보니 지혜가 인공지능이고 벗우자가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추 제가 해야 될 일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으세요. GPT 맞으십니다. 지금 전혀 예상이 없던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답 주시는데요. 댓글창에 박세로이 같으신 하정우 수석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요. 예,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제가 못 봤습니다, 드라마를. 예. 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6개월 되셨는데 하루 루틴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빡빡하게 돌아갈 텐데 네. 보통 하루 루틴이 어떠세요? 일단 5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서요. 예. 공돌이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일 힘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보통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기본이 개발자들의 삶인데 바뀌었죠.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하면은 사무실에 도착하면 6시 40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그날 있을 보고 8시부터 비서실장님 주재 일에 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 필요하면 또 비서관실 팀들이랑 미팅을 해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회의들이 쭉쭉 진행되고 오전에 또 대통령님이 직접 주재하는 그날의 회의들 또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추 오전이 다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뭐 내부 회의일 수도 있고 부처에서 올라오는 회의일 수도 있고 또 대통령님께서는 실제 현장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생들 많이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의미 있는 정책이 만들어진다 하시니까 그런 외부 분들과의 미팅 이런 거 쭉 하다 보면은 한 7시까지 갑니다. 그러면 저는 어지간하면은 이제 퇴근을 해요. GPT도 드디어 퇴근하는군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수석님들은 좀 더 오래 계세요. 근데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상당수가 어떤 많은 외부의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시스템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럴 바에는 집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애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애랑 좀 놀아주기도 하고 또 숙제도 좀 같이 풀어주고 하면서 뭐 저녁 먹고 그렇게 밤에는 또 예전보다는 일찍 자죠.
그게 제 하루 일과 루틴입니다. 네, 뭐 퇴근해서도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는 하는데요. 재택근무가 되는 거죠, 그냥. 네. 네, 아까 아드님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굉장히 사실 고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이제 공직으로 가시게 된 계기에는 아들이 살게 될 세상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던 걸 네. 인상 깊게 봤는데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니까 12.3 비상계엄도 이제 공직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식의 네.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 글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날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12월 3일이라고 하는 게 그 불법 비상계엄이 예. 일어나고 어쨌든 굉장히 빨리 해제가 돼서 다행이긴 음.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왔다라기보단 그게 시발이 되면서 뭐 탄핵되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제 직업 혹은 직장이 바뀌게 되는 이런 형태로 흘러오게 된 거죠.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어쨌든 시발점이 된 날이라 좀 감개무량하여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는 게 있어서 포스팅을 한 거고요. 아, 예. 네. 예, 그날 사실 12월 3일에 무슨 일 했는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본인의 날을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생생하게 또 그날 써두셨더라고요. 네, 네. 일을 하고 있다가 연락을 네. 받고 확인해 봤다. 맞습니다. 또 네이버에 계시다 보니까 그때 가짜 뉴스가 막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이버에 그렇죠. 뭐 서버가 터졌다는 등. 실제로 그 임원들의 어떤 메신저 방이 있는데 사내 메신저 방에 그 계엄 터지고 나서 장애 메시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TV로 보면은 정부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계엄이 뭐냐라고 예.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계엄이 1980년대인데 그래서 막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는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찾아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댓글도 쓰고 검색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평소 인입되는 트래픽 양의 20배인가 30배가 넘었어요. 그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았죠. 네이버가 이게 점령을 당한 게 아니냐. 순수하게 트래픽으로 터졌다. 터진 거다. 예. 그리고 댓글이 안 써지면서 올라왔는데 댓글이 안 써지면서 이거 댓글 막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댓글이라도 막아야 서비스가 살아서. 네. 그러니까 트래픽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임시적으로 댓글을 하면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그걸 막아서 예. 정보라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 조치가 된 겁니다. 네, 참 그날의 기억은 모두가 잊지 못하고 또 간절한 기도로 통과해왔던 이 지난 1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써주신 글 한번 직접 가서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6개월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제가 보기로는 참 일을 재밌게 하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본인의 효능감도 있으신 것 같고 예. 비춰지기로는 즐거워 보이시는데 가장 재밌는 일이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이었어요? 이게 한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에이펙 때 아. 엔비디아 젠스랑이랑 어쨌든 국내 기업, 대기업 우리 회장님들 그리고 해서 뭐 26만 장 확보하는 거가 확정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가 부족했던 GPU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만큼 재밌는 게 저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UAE에 가서 예. 실제로 UAE와 함께 그 UAE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네네.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기술로 각자의 항만을 어떤 시작하는 프로젝트로서 한번 해보기로 한 이런 것 이쪽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2026년의 과제로도 계속 이어지는 네,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가지고 예.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좀 본격적으로 AI 이야기를 해보면서 방금 말씀 주신 이야기들 네.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새 가장 많이 관심 가지는 게 AI 버블론이 실체가 있냐 없냐인 것 네.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버블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 금액이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기대치가 이만큼 높으니까 당연히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버블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터질 거냐 아니면 그 버블을 통해서 한 단계 크게 뭐 산업이 됐든 경제가 됐든 도약을 할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블인 상태는 맞는데 그럼 우리는 이 버블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버블이 없으면 기대치도 별로 없고 투자도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약이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버블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봐도 어떤 성장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잠재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 AI라고 하는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졌고 예.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졌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AI로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생산성도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게 기회가 되는 거죠. 메모리가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그 해당하는 메모리 산업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산업들이 같이 생태계가 클 수가 있죠. 에너지도 비슷해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네네. 확보를 하기 위해 뭐 재생에너지 포함해서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송전 배전 산업도 커질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기존의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우리가 AI를 충분히 잘 활용하면 거기서 투자도 일어날 거고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해서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으면 네네. 이게 지금까지 성장 지체되었던 걸 극복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대응이 좀 잘못되면은 순식간에 경쟁력이 쭉 밀리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버블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버블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네. 거기서 어떤 결과가 갈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럼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맞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판은 벌려졌고 그 음. 판에서 기회를 만드느냐 만들지 예. 못하느냐 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AI 버블론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도와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보통 보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공매도를 걸었는데 재미를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또 큰 그림에서 어떤 과도하게 투자가 들어온 것도 많고 AI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렇죠. 어떤 그 반도체라든가 뭐 GPU 같은 전체적인 인프라 부분도 있을 거고 예. 또 응용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응용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또 이게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이런 데 과도하게 투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버블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좀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GPU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추경을 편성해서 2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에 이제 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잘한 일, 재밌는 일 중에 하나로서도 네. 재순환 이제 회장 만난 이야기 하셨는데 네. 요 뉴스의 의미를 좀 더 해설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가 그 실제 2020년에 GPT-3가 나오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꽤 빨리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 혹은 생성형 AI를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꽤 빠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제가 있던 네이버라든가 혹은 LG라든가 카카오 등등이 나름 준비를 해서 쭉 따라가고 있다가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 규모가 어떤 역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투자 규모라고 하는 게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크고 강력한 모델을 만드느냐 뭐 이런 싸움으로 흘러가다 보니 이제 한 3년쯤 지나다 보니까 미국은 워낙 자본이 많은 동네고 중국은 사실 경쟁력이 좀 부족했다가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하면서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이 사실상 거의 없었고요. 기업들 각각이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데 사이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간 정부 지원은 왜 그랬나요? 약간 정부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뭐 정부가 엄청 뭐 GPU라든가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것보다 굳이 그걸 우리가 직접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활용을 잘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그때 정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R&D 예산도 깎겠다고 해서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AI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사실 모든 산업, 경제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건 안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 실제로 AI는 안보 아젠다가 되어버렸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요새 또 엔비디아도 좀 주춤해요. 물론 요 며칠 사이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또 이제 뭐 엔비디아가 뭐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던데 하정우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1등 회사는 항상 괴롭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1등 회사 계셔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국내에서 네이버가 1등이라고 해도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딥시크 올 초에
그게 올해 초밖에 안 된 일이네요. 올 초입니다. 심지어 1월입니다. 1월. 올해 1월. 야, 세상이 이렇게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저도 잠시 작년인가 올해인가 헷갈렸는데 올해입니다. 야. 1월 달에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출렁했습니다. 예. 완전히 잘못된 오해로 딥시크가 뭐 GPU도 거의 없이 뭐 만들어냈다 했는데 그거 다 오해였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예. 최근에 영향을 준 게 제미나이, 구글에서 제미나이 3 발표하면서 TPU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엔비디아 시대 가는 거냐 또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역량 그리고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역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 수요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AI 산업이나 경제 발전의 병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GPU라고 하는 게 없으면 AI 모델을 그러니까 만들기도 어렵고 모델이 있다고 해도 운영하기도 어렵고 얘 혼자 만들다 보니까 가격도 뭐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TPU가 됐든 다른 NPU AI 반도체들이 됐든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 성능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가격적으로 혹은 전기 사용량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보완제들이 나오면 그러면은 기업들이 좀 더 저렴한 보완제를 쓰다 보니까 AI 시장 자체가 100이 되게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90%에서 60%로 줄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100에서 90%면 90밖에 안 되지만 만에서 60%면 6000이잖아요. 다른 AI 반도체 기업들도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신없이 여쭤보다 보니까 목이 마르시진 않을까라고 걱정이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진지한 AI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나같이 수성님 앞머리 이야기를 앞머리 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발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드님과 비슷한 스타일인데 귀엽다라는 말씀도 있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잠깐 숨을 고르시게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이제 NPU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소버린 AI 관련해 가지고는 하정우 수석님이 민간에 계실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아젠다더라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행하고 하는데 뒤에서 우리 하정우 수석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젠다 실행을 오히려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근데 정작 국내 AI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 기업들의 활용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발전도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게 우리가 보면은 미국의 AI 기업들, 뭐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엄청 잘하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딥시크나 알리바바에서 만든 QN 같은 모델, 그다음에 미니맥스 뭐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들에 비하면은 뭐 기술적으로 약간 격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 세계 나라가 세 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성형 AI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최근에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새롭게 발표한 모델은 또 경쟁력을 보여줘서 이제 국가 단위로 치면 3위권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프랑스랑 한국의 미스트랄과 한국 기업들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중국을 빼고 나면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잘하는 편이고 그런 문제는 1, 2등이 너무 잘해서 3등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기술, 안보 아젠다라서 그냥 완전히 기술 종속이 됐을 때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냥 전기를 통째로 다른 나라에 다 맡긴 것과 같은 효과가 나버리는 거예요. 전기 끊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또 AI를 국방에도 쓸 수 있고 정부에도 쓸 수 있는데 그 AI를 쓴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위에 쓸 텐데 그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기밀 데이터들이 어디에 저장될 거냐 그럼 그거를 우리는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국의 AI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90점, 95점짜리 AI를 스스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걱정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힘 좀 쓰는 나라들 심지어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일본은 좀 뒤쳐져 있거든요. 일본에서 20조 정도로 정부와 뭐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한번
이제 따라잡아 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힘 좀 쓰는 모든 나라들은 자체 소버린 AI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예.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언어적인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어는 사실 그 정도의 범용성이 없어서 좀 경쟁력이 약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수석님 책 읽다 보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한국 내부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뭐 영어 데이터들도 엄청 많이 사용을 네네. 하고 또 다른 나라 언어 데이터도 사용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어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태워서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한국적인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은 거예요. 오, 그게 그런 건 중요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중국 AI 모델한테 천안문 사태 관련해서 아. 물어보면은 이렇게 약간 반응이 좀 그런 예, 거고요. 예, 예. 미국의 AI에게 전반적으로 물어보면은 미국의 어떤 관점에서 예.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아. 전 세계가 특정 한 나라 문화와 가치관으로 통일될 리가 예, 예. 없으니까 그럼 각 나라들은 사실상 뭐 경제 산업 종속도 음. 무섭지만 특히 문화 종속이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가치관을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고 싶어 하고요. 자, 그러면은 혼자서 만들기 힘들 거니까 뭔가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예. 이거를 만들어 본 나라랑 파트너를 맺고 싶을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거 사다 써. 그냥 우리 물건 그대로 예. 써. 어차피 너네 나라 언어 글 되게 잘 써. 그게 태국어가 됐다 아랍어가 됐다 글은 잘 쓰니까 그냥 써라고 이러는데 글은 잘 쓰겠죠. 예. 하지만 쓰여져 있는 글이나 컨텐츠에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관이 미국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면 약간 위험성을 느낄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가서 만들어 줍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거를 잘 만들 수 있어야 거기 가서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데이터,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AI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예. 가공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역량을 쌓아 놓은 거고요. 그리고 보통 아세안에 있는 국가들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중국은 무섭죠. 이렇게 좀 워낙 힘이 세기도 예, 하고 예. 종속을 많이 발휘해봤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어떤 이미지예요? 쟤들은 미국, 중국처럼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거야. 예.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쟤들은 상대적으로 만만한데 뭐 AI 영역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우리 좀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기업들의 진출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 대통령께서 유엔과 뭐 그다음에 에이펙 그리고 G20에서 AI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AI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끝없이 하정우 GPT를 찾는 이유가 있네요. 그 충남 타운홀 미팅이었나요? 네. 거기서도 약간 분리불안, 하정우 없어서 분리불안 느꼈다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요. 네, 그때가 손정희 회장이랑 오전에 예. 미팅이 있었고 원래 그 미팅이 11시 40분에 끝나면 저희가 정책실장이랑 함께 그 브리핑을 하고 내려가면 되는 일정이었는데 예. 예전보다 30분이 더 길어졌어요. 아. 그럼 기자님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 브리핑이 1시로 밀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못 내려갈 것 같다라고 저희 내려가신 경제수석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또 타운홀에 계신 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찾게 된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없다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겪으면 어떠세요? 그 전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저기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 예.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길래 다음부터는 꼭 모시고 내려가야겠다. 대통령의 GPT가 되겠다. 네,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이 패권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합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다만 전력 소비가 너무 크고 또 기후위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GPU가 늘어나면서 전력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혹은 그래서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계세요. 자,
실제적으로 손정희 회장이 왔을 때도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음.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전략은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2030년까지 굉장히 2030년 이후로도 늘겠지만 2030년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울산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AWS와 SK 데이터 음. 센터도 100메가와트부터 1기가와트까지 음. 간다 그러고 이번 26만 장 같은 경우도 뭐 각 기업들이 나눠 가져가겠지만 해남에 만들어지는 고가 AI AI 컴퓨팅 센터라고 하는 것도 아마 수백 메가 정도가 필요할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러면 2, 3년 혹은 5년 내로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 전력을 공급 가능한 에너지원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지금 원전들 중에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수면 연장을 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원전들이 있습니다. 이 원전들은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운전으로 가야 돼요. 예. 얘네들이 빠지면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한 기당 거의 1.4기가와트씩 빠지니까. 그리고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게 뭔가 2, 3년 만에 채울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사실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네, 그래서 오. 태양광을 최대한 빨리 늘려나간다. 예. 그리고 또 해양풍력, 육상풍력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사실 어떤 부품 같은 것들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태양광 산업을 키워나가면서 이게 비중을 높여가면 되는 거고 해양풍력들 같은 경우는 터빈이라고 하는 돌리는 거죠. 예. 터빈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오. 그래서 2030년, 35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도 좀 전향적으로 에너지 믹스 관점에서 이번 전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정기본이라고. 거기에서 추가 원전 그리고 SMR에 대해서도 다시 필요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한다. 이렇게 원전, 재생에너지, 뭐 LNG 예. 그리고 또 다른 형태 뭐 SMR 포함하고요. 여러 가지 뭐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시간 타임라인을 쫙 깔아가지고 에너지 공급원을 쫙 만들어가는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 따지면 데이터 센터 수요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전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발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송전 그리고 배전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을 예. 세운 게 요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너지를 이렇게 뭐 어떤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공급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산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발전 산업, 송전, 배전 산업 그리고 그 전체를 특히 또 지역의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면 간헐성이라고 하는 해 뜨면 발전하고 해 지면 발전 안 하고 네. 바람 불면 발전하고 바람 안 불면 발전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AI 소프트웨어를 최적화를 하는데 예. 그게 기후테크 산업들의 또 새로운 성장 분야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산업도 같이 키우는 전략을 수립을 해서 에너지 자체가 우리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도 함께 수립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AI랑 에너지는 함께 고려를 해서 키우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력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예, 스타게이트 관련해 가지고도 중동 가서도 우리 뭐 맞습니다. 한전의 경쟁력 말씀하셨던 네.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2030년 이야기하셨는데 정부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게 승부처가 피지컬 AI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이제 1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건데 근데 그 1등의 기준이 뭔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저희 임문영 AI 전략위원회 예. 부위원장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취재해 오신 거예요? 네, 저도 취재를 해야 선생님?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 전략위원회에서 비전을 딱 했으니까 네네. 의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지치요? 어떤 생각을 말이죠? 좀 해보면 지금 피지컬 AI 분야도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크팩토리라고 해서 로봇들만 돌아가는 공장이 있어요. 로봇이 예.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안 켜도 되니까. 그래서 다크팩토리예요. 그리고 이미 로봇 엄청 잘하고 AI 잘하는 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1등을 할 거냐? 자,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AI를 바로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나라들이 좀 네. 존재를 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AI 도움을 받다가 미국이 너네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은 너네한테 GPU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중국 같은 경우는 확산을 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제조 공장들도 잘 되어 있고 각 공장들의 뭐 로봇들도 잘 들어가 있고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로봇들이라든가 산업의 여러 실제 공장들의 AI를 탑재해서 피지컬 AI를 만들면 예. 그 피지컬 AI를 전 세계에 확산해 나감에 있어서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쉬워요. 오. 왜냐하면 나라 특성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러니까 UAE랑 손잡고 피지컬 예. AI 같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APEC에 있는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랑 손잡고 또 우리 피지컬 AI 확산할 수 있고, 그러면 피지컬 AI나 로봇의 능력치 1위는 되기 어려울 수 있어도 이건 솔직하게. 뭐 물론 이렇게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누구의 피지컬 AI를 가져다 쓸 거냐, 그리고 누구의 피지컬 AI 기반의 공장을 설치를 할 거냐, 산업을 할 거냐 기준으로 보면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피지컬 AI의 글로벌 확산이나 영향력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미국이 잘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공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이 네, 제조업이 부실하니까. 물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로봇으로 싹 바꿔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 충분히 1위 하는 것도 도전해 볼 만하다. 네, 그러게요. 봅니다. 정책 맥락에서 중국의 피지컬 AI를 쓰는 게 부담이 되는 나라들이 충분히 많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실 텐데, 근데 결국은 또 정치적인 맥락에서,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고민을 해보면 피지컬 AI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당장 영화 어쩔 수가 없다 혹시 보셨어요? 네, 뭐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장면이 실험의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위기를 받는 일자리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자리는 일을 하는 방법이 바뀌거나 해당하는 업의 행태나 정의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통역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봤더니 기본적인 통역 같은 것들을 막 하면서 훨씬 고급진 내용으로 하는 것들 혹은 마지막에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만드는 것들은 충분히 여지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번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괜찮나요? 기자님들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래는 여러 가지 기존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을 10시간이건 뭐 6시간이건 썼을 텐데, 하루 종일 썼을 텐데 이제는 AI 쓰면은 그게 1시간이면 끝나고 나머지는 발로 나가서 취재를 직접 하시거나 혹은 새로운 스토리를 고민하는 것들을 막 하실 때 그걸 AI랑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다작을 고퀄리티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죠. 핵심은 일하는 방법이 바뀌게 될 텐데 그 일하는 방법이 바뀜에 있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빠르게 적응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업무 보고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다양한 일자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 평생교육 이야기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AI라는 분야를 빠르게 이제 차지하신 게 결국 덕업일치라고 이야기하신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데 그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공대 가셨다고. 그때의 선택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삶을 이렇게 이어오게 한 건데 후회하거나 그러신 적은 전혀 그 과정에서 없으셨어요? 제가 97학번이니까 97학번일 때도 물론 의대가 최상권에 있긴 했지만 공대도 여전히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IMF 이전까지는 계속 그래 왔었던 것 같고요. IMF 되면서 어떤 직업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의대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거의 내려놨고요. 안 하던 버릇 하니까 또 흥미가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요? 어쨌든 게임을 좋아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갔고요. 사실 그전에는 천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천문학이요? 별 보는 거, 달 보는 거 그렇죠. 좋아하셨군요. 초등학교 때 어지간한 별자리, 유명한 별자리는 다 외우고 뭐 겨울철 별자리, 여름철 별자리, 그리고 우주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쿨하게 포기했고. 착한 학생이었네요. 말을 잘 듣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수학 공부를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 아. 또가 한 가지 이유가 여러 공대 중에 수학을 하기 싫었던 것도 있거든요. 예, 제가 예. 수학을 잘하는 편 아니었습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아, 이렇게 수학을 많이 할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예,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예. 인공지능을 고르게 된 건 제가 어떤 청운의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골랐던 건 아니에요. 대학원 갈 때. 아. 일단 회사를 삼성 SDS라고 하는 회사를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2년을 다니면서 이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나이가 좀 부족해 보이니까 대학원을 가야겠다 해서 갔어요. 예. 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전공을. 별 생각 없이 학부 지도 교수님이었던 지도 교수님, 장비탁 교수님께 갔습니다. 예. 근데 지도 교수님은 그냥 연구실로 지원한 줄 알고 그래 와라 해가지고 상담인 줄 모르고 예, 그냥 지원인 저는 줄 인생 알고. 상담하러 간 건데 예, 예. 그렇게 우연히 AI를 하게 됐고요. 아.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상당히 의미도 있고 재밌는 거예요. 오. 물론 그때는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 사기꾼 소리를 들었고 머신러닝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만큼 주류 분야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알파고 터지고 그리고 AI 시대가 온 거죠. 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 뭐가 유망할 것 같으니까 그걸 열심히 해야지라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예, 예.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우니 본인이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고 예, 예. 잘 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좋은 롤 모델이시니까요. 하정우 수석이 또 원하는 길을 잘 이렇게 개척해서 성공하시면 또 부모님들 혹은 네. 자기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나도 저렇게 돼봐야 되겠다 생각할 것 같다는 네. 것도 있는데 댓글창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달리네요. 하수석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되기까지는 천문학으로 안 가고 인공지능 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신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이게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희 썸네일에 오늘 불장이기도 하고 다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요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하정우 수석님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원래 투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요즘은 제가 ETF 몇 개를 샀는데요. 정부 기조에 맞춰서. 네,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진다. 그래서 뭐 에너지, 반도체, AI, ETF 걸고 내가 열심히 하면 오르겠지. 숙제처럼 이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보니까 3,900 후반과 4,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물려 있지만 지금 환율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역할이 저는 첨단 기술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석실에서 혹은 정책실 전체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게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상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오늘 전반적으로 AI 버블론도 그렇고 지금 주가도 그렇고 정부의 계신 책임자이시니까 그런 답을 답 안 나오는 고민은 오래 해봐야 가성비 안 나온다라는 그런 주의여 가지고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잘 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는 고정입니다. 이는 네. I는 아니고 이는 고정이고 나머지는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침 잘 때 다르고 저녁 잘 때 다르고 주말 다르고 평일이 달라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된 게 ENTJ더라고요. ENTJ. 예. TJ의 삶을 살아야지만 지금 정부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직업병형 혹은 생존형 TJL3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TJ이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남을 뿐이죠. 일잘러들은 TJ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자로서 어떤 사회 인센티브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잘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과학자가 되고 싶은 세상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의사는 매우 고귀한 직업이고 중요한 직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국가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과학 기술 인재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10수년간 사실 IMF 이후로 대부분의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의대로 많이 갔죠. 당연히 직업 안정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큰 어떤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본 거고요. 결국 미래에서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많이 그리고 뛰어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 친구들이 그 역량을 충분히 떨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혁신안이라든가 인재 양성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결국 얼마만큼 과학기술이 흥하느냐가 예.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도 중요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에 결정하는 여부는 지금 이제 과학기술 인재들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지금 정부에서 일하시는 건 힘들지만 재미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원래 관심이 많던 분야 그리고 원래 아. 아주 재밌게 하던 분야의 것들을 그대로 하니까 의미가 있는데 어려움은 그거죠.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의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워서 예. 어깨를 쥐누르긴 하죠. 하지만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국가 전체 뭐 생태계라든가 혹은 산업계라든가 여기서 환영을 하고 또 어떤 아주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합수성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게 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사회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일단 기회가 있고 특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사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지금 힘들어도 그래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야 예. 혹은 미래는 좀 더 좋아질 거야라는 게 있으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성장하는 기회가 특정 소수에게만 이렇게 편중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사회 그러면서 저 요즘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윤리라고 하는 것들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래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는 시민들로 이렇게 구성된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요즘 너무 양극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정치나 인식적으로도 양극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기존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무리 성장 기회가 많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랑은 달라도 그럴 수는 있지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사회 그런 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사실 직업으로서 정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안은 안 받아보셨어요? 정치할 생각 없냐? 사실 받았었죠. 그게 2023년이었고요. 그때 24년에 국회의원 선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공지능으로 중동에 진출을 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들이 뭐 네이버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회를 만들면 많은 스타트업들도 같이 진출할 수 있고 거기서 국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가 더 무게추가 또 이렇게 무거웠다. 그래서 저는 이 네이버에 남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죠. 네, 과거형인가요? 지금은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하정우 수석님의 미래를 계속해서 저희는 응원하고 지켜보고 살펴보는 것으로 하면서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굉장히 마음이 이끌린 대로 가서 하시지만 또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내셔가지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질문들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못하셨던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 사실 인공지능 G3, AI G3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매우 난이도가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나가야 될 텐데 이런 해나가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들 이제 믿고 있죠.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또
함께 믿고 함께 의지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 주신다면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실제로 AI G3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나이 사람 믿어주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이신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하정우 수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우리 정부의 AI 정책 그리고 AI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또 하정우 수석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통상은 굉장히 AI 이야기만 주로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궁금했었는데 네.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AI 서비스 하루가 다르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정보도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AI를 공부하면서 지치고 답답하셨던 분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직접 모여 현장의 소식, 최신 기술, 이슈 분석을 함께 나누는 곳 바로 AI인 커뮤니티를 소개해 드립니다. AI 관련 정보, 진짜 정제된 정보를 찾기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광고 투성이거나 단편적인 글이 많지만 AI인 커뮤니티는 실제 사용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의견 나누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도 가벼운 질문 답변과 잡담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저와 시사인 가족들도 AI를 둘러봤는데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초보자 질문에도 답변이 빨리 달린다라고 합니다. AI 시대에 적응하고 싶은데 혼자 헤매던 분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에 대한 진짜 대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AIIN.my AI인 커뮤니티를 방문해 보세요. 유익한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여의도 박장대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